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이제 교직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또 평생을 글을 썼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글을 쓰면서 또 살아오면서 내가 느끼고 또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생각하면은 저희 얘기가 때때로는 개인적인 얘기가 될 수 있어서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좀 자랑하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양해를 해주시고, 사실 자랑이 아니고 그 과정이었으니까 또 얘기를 안 할 수도 없으니까 그런 점을 양해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부산에서 6.25 전쟁 때 부산에서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거기서 3학년을 마치고 4학년 때 대구 초등학교로 전학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부친께서 부산에서 공직에 있다가 대구로 직장을 옮겼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따라왔습니다. 근데 6.25 전쟁과 그 언저리에 있던 시대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은 제가 살아가는데 굉장한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런 것들을 제가 직접 보고 체험하고 했던 것들이 현대로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또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보다는 낫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직접 겪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에 이제 그 학교에 입학을 부산 성지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 학교를 미군들이 이제 참전하게 되어서 미군에게 그 학교를 대여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 선생님이 칠판을 울러매고 분필통 하나 들고 저희들은 책보자기에 책을 사서 들판, 평평한 야산 들판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아주 열정적으로 선생님은 공부를 가르쳐 주셨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1학년, 2학년 때의 그 통지표가 제가 어떻게 됐든지 그건 멸실되지 않고 있었어요. 통지표하고 뭐 각종 상장 이런 것들은 제가 대구 교육박물관에다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제가 글을 쓰는데 많은 소재가 되기도 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캐나다의 어느 여류 작가인데 노벨상을 수상한 분이신데 그분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안 쓴다는 거예요. 그분이 쓴 글은 자기가 경험했는 것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글이 굉장히 우리들 가슴에 와닿고 또 아주 사실적이어서 읽는 재미와 동시에 감동을 제게는 주었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글을 쓰는데 굉장히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이제 대구로 저희들이 이제 솔가를 하고 대구 초등학교를 이제 전학을 했는데 그때 학교가 신천 그렇게 지금 현재 대백프라자 그 인근 경북 옛날에 그 경북 중고등학교 있던 지금 이게 무슨 청운맨션 그 건너편 신천변에 그 가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이 공부를 했는데 그때의 여러 가지 또 체험들도 많은 이제 글의 자양분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제가 경북장학을 들어가서 공부를 계속했는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그때도 옛날에 지금은 그 학교가 없어졌습니다. 그 건물이 대구 초등학교에 그 혹이 이렇게 돔 형식의 학교였는데 역시 그때도 군인들이 그 학교를 병원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6학년 때 학생들이 그쪽으로 이제 군인들이 빠지고 우리가 들어가는데 청소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뭐 피 묻은 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청소를 내가 기억하기로는 한 일주일 넘게 선생님하고 저희들이 그 청소를 했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사회적인 혼란과 격동 시기에 저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어떤 문제에 부닥치면은 그렇게 당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이겨낼 수 있는 어떤 DNA가 저한테는 많이 이제 누적이 되어 있어서 일을 처리하는데 냉정함을 잃지 않은 그런 역할을 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문학 쪽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글을 쓰는 누구든지 이 글을 쓰는 동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왜 글을 쓰느냐, 내가 왜 문학을 길로 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제가 대구 사범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을 진학을 하고 싶어서 서울의 S대학에 치의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때는 합격자를 신문에다가 이렇게 쫙 게재를 했었어요. 보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보도 신문을 제가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가세가 기울어지고 이렇게 해서 그 학교를 못 가고 공부를 못 하고 경상북도 상주라는 곳에 교사 관련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1963년 4월 25일이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글을 쓰는 어떤 동기를 부여받은 것이. 그때는 사범학교 졸업생들이 극히 드물었거든요. 정규 사범학교는 저희들이 150명을 졸업했는데 남자가 75명, 여자가 75명이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죠. 물론 안동 사범도 있습니다만 대구 사범이 안동 그 상주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거든요. 그쪽은 안동 사범 쪽이 주로 많았고 이런데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정규 사범학교 선생님이 오셨다 그래서 저를 보고 문예부를 맡으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문학 쪽에 인문학 쪽보다는 자연공학 쪽이 훨씬 더 관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학 갈 때도 선택한 것이 과학 쪽을 그렇게 생물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또 저희들 집안의 DNA가 인문학 쪽이 아니에요. 전부 다 자연과학 쪽 계통이에요. 제 동생도 공학 쪽 전공이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미로부터 이런 상황이 되면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내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내가 알아야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했죠. 열심히 어떻게 글을 쓰느냐,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느냐, 그거를 전부 다 이렇게 교수 학습하는 걸 전부 말을 하고 기초 자료를 책을 읽고 다 이렇게 서브 노트로 해서 파일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예부를 맡은 거예요. 그래서 상주글짓교회에 들어가게 됐고 거기에서 많은 문인들과 교류를 하게 됐는데 그때까지도 저는 글을 쓰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사범학교를 졸업하면 장학금을 좀 받기 때문에 3년간 의무적으로 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년 마치면 도망가야지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막상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또 관계서적을 읽으면서 글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매력을 느낀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는 제가 서울에서 학업을 계속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울분 같은 거, 사회에 대한 어떤 울분이라고 할까 또는 가정적인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르는 어떤 비참함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방황하던 시기였어요. 그때 그 학생들과 같이 동시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산문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문학이라는 것이 치유하는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글을 읽고 또 글을 하면 나름대로 써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안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가르친 아이들이 지금은 성장을 해서 문예부 아이들이죠. 총기까지 한 제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가장 총망받는 시인도 있고 소설가도 있습니다. 이름을 대면 여러분이 금방 알 것입니다만 어쨌든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글을 쓰면은 내가 여러 가지 정신적인 아우미 상태라든가 이렇게
가슴 속에 끓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분란이나 또는 좌절감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걸 느꼈었어요. 그러다 이제 군에 입대를 해서, 근데 재밌는 건 군에 내가 입대를 했는데, 그 학교에 그 교감 선생님께서 아이들 글 짓는 거를 내 군대까지 보냈어요. 소포를 봐달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이게 우리 뭐 상관들이 이게 뭐야 그래 하이교육 가더라고. 그 내가 피해서 보여줬더니만 좀 자기도 참 좀 황당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참 그분이 좋아서 저기 저 사무실 한쪽에 저 빈자리 있으니 거기 가서 좀 봐서 보내줘라. 또 좋은 일이니까. 그래서 내가 군에서도 그를 첨삭지도 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 있으면서 그래 글을 쓰자, 문학의 길로 가자 하는 것을 이제 확고하게 마음을 잡았습니다.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내 스스로의 가슴에서 글을 쓰면서 제가 치유를 받고 위로를 받고, 또 내가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그분들에게 아픔을 쓰다듬어 줄 수 있고, 또 뭔가 위로를 줄 수 있고 서정적인 아름다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보람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상주에서 열심히 이제 활동하고, 제가 이제 하사로 제대를 됐는데 그 복무를 마치고 다시 상주로 가서 활동을 계속 하다가 대구 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이제 글을 쓰는데, 그래서 이제 군 복무를 마치고 상주로 이제 복직을 했을 때에 주변에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선생님 글을 쓰려면은 한국이라는 나라, 우리나라는 뭔가 공식적인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게 뭐냐? 신춘문예나 추천이라는 것이. 지금도 뭐 그렇잖아요. 그래야만 공인하고 당당하게 글을 쓸 수 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자료를 읽어보기 외국에서는 그냥 책으로서 등단할 수도 있고, 또 뭐 출판사에서 그 원고를 읽어보고 이것은 문학적으로 가치가 있다 하면은 출판을 해주면서 하는 그 어떤 세계적인 문호들도 그런 건 많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추천이나 신춘문예 같은 거는 이제 주로 일본과 우리나라에 주로 이제 등단하는 어떤 관문이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신춘문예를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상주에 문인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거기에서 초중등 선생님들이, 국어과 관련 선생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문학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어떤 형식의 절차를 밟아서 등단하는 사람도 있고, 그 과정을 거친 사람이 그냥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힘이 어느 쪽에 힘이 실리느냐 하면은 공식적으로 뭔가를 거친 사람의 말에 힘이 실리는 거예요. 그쪽에 토론을 하는데 그쪽에 사람 그 말을 더 힘이 실리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어떤 작품에 대해서 저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었어. 글을 쓰려면 제도권으로 들어가야 된다. 절차를 밟아야 되구나 하는 걸 해서 신춘문예를 응원해서 2번 떨어지고 3번째 매일신문에 되고 이듬해 동아일보에 되고 그렇게 했어요. 그 후로 이제 시로 다시 어떤 분이 또 번역을 하더라고. 시로서 추천을 받으면은 동시에 어떤 시의 깊이도 더 깊어질 수도 있고, 앞으로도 시 쪽으로도 활동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또 이렇게 선배 권유를 해서 현대시학에다가 76년에 시로서도 추천을 받아서 같이 작품 활동을 비행을 해왔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글을 쓰게 된 하나의 어떤 계기와 그 과정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보면 여러분께서도 어떤 그런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후배들이 글을 쓰겠다 하는 분들이 요즘 많이 있잖아요. 오면은 저는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가르쳐 그런 걸 안 합니다. 그냥 이제 문고를 갖고 오면은 이제 시든지 이렇게 아동문학 작품 동시든지, 그러면 이제 서로 토론하고 해서 조언을 하고, 근데 그 사람이 등단하면은 따라 보내버려요.
이제 스스로 독립해서 쓰라는 것이.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은 알게 모르는 게 그 나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자기 개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 그러다가 또 문제에 부닥치면은 서로 만나서 서로 토론하고 얘기하면서 내 생각은 이런데 네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해서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지. 이 사람마다 또 달라요.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추가로 첨삭 지도를 해서 이제 그분이 우뚝 설까지 도와주시는 분이 있고, 저는 제가 어떤 국문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나는 교육학을 전공했고 대학원에서도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스스로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하면서 일어서요. 그래야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중에 글을 쓰시는 분들도 이런 말 내가 몇 분 계시고 한데 다른 분들도 아마 관심이 있는데 그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시든지 뭐 수필이든지 여러 수의조든지 장르든지 내가 서울에서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을 할 때 그 여러분들 각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거든요. 그러면은 대구에는 시풍이 이러하다. 누구의 시풍, 시절은 누구 뭐 이렇게 대충 자기들은 판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결국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목소리가 있어야 돼. 자기 목소리. 그것이 조금 미완이 되더라도 자기 스타일의 글이 있어야 돼. 아, 이건 하청호의 글이다. 이거는 뭐 김칠수의 글이다 하고 확 드러날 수 있는 자기만의 세계. 시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시인의 몫이잖아요.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현상이 있잖아요.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또 교육적인, 이건 또 아니면 또 인간적인 이런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을 시인이 어떻게 인식해 가느냐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세계가 있고 자기만의 눈이 있고 자기만의 표현이 있어야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이제 개성이 없는 작품은 생명이 그렇게 길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분이 외국인인데 어떤 사람은 시상이나 그거를 유사하게 못 따서 쓰고 진짜 잘 쓰는 사람은 그걸 다 훔친다고 그랬어요. 그냥 조금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본다는 게 아니고 그걸 확 훔친다. 그 위대한 작가는 훔친다 이런 얘기를 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훔친다는 거는 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어떻게 시적 대상을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인식과 결합을 해서 어떻게 표현해내느냐. 그러니까 시는 결국은 자기의 한 세계를 드러내는 것이니까 자기만의 독특한 어떤 생각들이나 또는 거기에 맞는 그 생각을 표현하는 작품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시가 생기는 자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시가 생기는 곳이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이 작품을 써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이가 조금 많습니다만 항상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를 합니다. 절대 안주를 하죠. 몇 년 전에 냈던 내 시집이나 동시집이 원래 책이 나올 때는 같은 스타일로 나와서는 안 되고 같은 표현이나 같은 어떤 소재라든가 같은 표현 기법이라든가 같은 이미지로서 나오면 안 되죠. 뭔가 조금이라도 돌멩이 한 개라도 더 얻는 변화된 것을 저는 보여주기를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달 말에 나오는 제 동시집은 좀 재미가 있습니다. 동시가 맛있다면 세포들은 화를 낼까 했습니다. 변화를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즘 맛있는 동시하고 맛있는 시 이런 말들이 가끔씩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동시지가 그런 제목이 필요하겠지만 뭔가 변화를 계속해서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창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작품을 조금 보면서 얘기를 다시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나무라는 작품은 참 오래된 저희 작품입니다. 이거는 왜 내가 이 작품을 앞에 이제 세웠느냐면은 이게 1976년에 제가 현대시학에 추천받은 세 편의 작품 중에서 그 한 편인데요.
이때 이제 시를 읽어보면은 그 당시에 나의 심리적인 그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아, 슬프고 좀 우울하고 그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시 속에는 그 사람, 그 시인의 어떤 삶이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있는 자리에는 반드시 시인이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오동나무에 박비 소리 찌는 소리, 천의 손가락들이 나무살 깊이 박힌 현을 더듬는다. 거미줄 같은 소리들이 강줄기로 뻗어나고 먹고 가는 숨결이 음열만 남아 이 밤을 채우고 있다. 누구일까 한밤이 지새도록 저기도 구성지게 나무살 깊은 곳을 울리는 것은 검고를 타는 천의 손가락들. 그러니까 이때의 제 심정은 굉장히 쓸쓸하고 외롭고 하는 그런 심리였거든요. 학교를 가지 못하는 그런 좌절감 같은 것이 이때도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 정조가 조금 우울하고, 그 다음에 소나무와 도끼나 된다는 그런 이제 조금 섬뜩한 그런 작품인데, 산에 어린 소나무를 심었다. 나무는 줄을 맞춰 아이를 치러서 나란히 서 있다. 나무들의 어린 밑둥에는 아무도 모르게 도끼날이 박힌다. 나무가 자랄수록 도끼날은 나무 밑둥치로 조금씩 파고 들어간다. 수십 년이 지나 큰 소나무로 자랐을 때 밑둥치의 도끼날은 최고의 힘을 준다. 콩 나무는 쓰러진다. 도끼날은 또다시 어린 나무를 찾기 위해 무딘 날을 베리고 있다. 숲의 서늘함 인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무 장자의 인간설 편에 나오는 그 얘기하고 좀 비슷한 건데요. 거기에서 조금 힌트를 얻었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어린 나무가 심어져서 이렇게 자라면 자랄수록 도끼날이 밑에 박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성목이 되면 잘라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의 숙명이 그런 거예요. 도끼날이 밑에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성목이 돼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시기가 되면은 나무가 배가는 그런 건데, 장자의 인간세에 보면은 산에 이제 나무들이 막 자라고 있는데 그 나무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막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나무가 굉장히 이제 병약해서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이렇게 성장이 굉장히 늦고 또 꼿꼿하게 못 자라고 이렇게 비틀어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한 수십 년이 지나고 났는데 그 산에 나무들이 꽉 찼는데 이제 벌목꾼들이 오고 이제 와서 이거 나무 수면대가 자릅니다. 자르는데 그 병약한 나무는 안 잘란 거예요. 왜냐면 쓸모가 없으니까. 근데 또 세월이 지나서 그 산으로 이제 개발이 돼서 길이 납니다. 길이 나는데 그 사이 나무는 엄청 자란 거예요. 이렇게 나무가 엄청나게 자라고 길이 나고 하니까 사람이 모여 살잖아요. 그렇게 차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또 뭐 농촌에서는 그 농산물을 거기서 팔기도 하고 이래서 모두들 그 나무를 칭찬하는 거예요. 나무가 정말 멋있네.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나무가 가장 쓸모있는 나무거든요. 어떻게 보면 목재보다 더 쓸모있는 나무예요. 이게 이제 장자 인간설에 나오는 무용지용인데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쓸모가 있다는 그런 장자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힌트는 제가 좀 얻기는 얻었습니다만 그런 것인데, 어떤 인간의 또 숙명이라 할까, 인간이 자기 나름의 뭔가 이렇게 발톱등을 치고 이렇게 해도 주어진 어떤 운명과 숙명은 벗어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겸손하자. 시를 계속해서 풀이하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파악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작품을 쓸 때는 굉장히 조금 이렇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예민할 때 쓴 글들이에요. 조금 젊을 때 사회적으로 보는 우리 조금 예민하고 그렇게 쓴 것인데, 파는 서울에 여기에 그 지하철 스크린에 4, 5년 전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게재되었던 시인데요. 파를 심었다. 깊은 밭고랑이에 파가 기대도록
북북을 북돋우었다. 비스듬히 눕혀 심었다. 며칠 후 놀라워라. 파는 제 몸을 창끝으로 세워 푸르게 서 있었다. 주위엔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300일용 꽃망울들이 삐삐트로 터지고 있었다. 결코 누울 수 없는 파.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어떤 문제에 부닥치면은 제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왜냐하면 어릴 때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이 이제 나를 그렇게 단련시킨 것이죠. 대장간에서 쇠가 계속 단련이 되어서 날카로운 칼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파는 심을 때 북북을 돋우어서 이렇게 비스듬히 눕힙니다. 눕혀 심으면 굉장히 계속 빳빳하게 일어서거든요. 그 보면 또 창끝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날카로운 지성 그리고 이제 이거는 문인들의 어떤 자세, 내 어떤 정신세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부드럽게 얘기를 하고 아주 편안하게 얘기를 하고 소통하는 것도 편하지만은 내 가슴 밑바닥에는 이러한 어떤 서리발 같은 그런 어떤 정신의 인면도 있다는 그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아하는 것은 아픈 가족사의 얘기인데요. 저희 친형이 경북고등학교 3학년 때 2.28 학생운동이 있었습니다. 민주화운동인데 제 친형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결의문을 쓴 것이 제 친형입니다. 그래서 그 잡혀가서 굉장히 힘든 고통을 겪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젊은 날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형을 그리워하면서 제가 쓴 글입니다. 흙바람이는 고향 산비알 엉겅퀴 엉겅퀴처럼 엉켜살 들었던 형아 비어서 더욱 서러운 잿빛 하늘 별똥은 저기도 목숨처럼 떨어지고 한숨으로 빛바랜 울름에 하얀 무명 치맛자락 바람꽃으로 있는데 형아 이 하늘과 땅 어느 흙바람 속에 푸른 귀를 세우는가. 밟아도 푸른 서리발로 일어서는 청보리 같은. 내가 형을 이제 그리워하면서 제가 고향이 영천 신령면이라는 곳인데 그게 이제 또 공산폭포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안동가는 국도에서 조금 들어오면은 마을이 있고 그 앞에 그리고 꽤 넓은 들이 있습니다. 약파를 요즘 많이 하는데 거기를 이제 그리면서 형을 생각하면서 이거를 썼습니다. 그래서 시라는 것은 그 시인의 어떤 삶과 절대 유리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장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체험한 것을 많이 시로 표현합니다. 근데 동시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동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시적 환상을 많이 활용을 하지만 시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꽃시 하나 이런 것도 보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한국시인협회의 그 기관지에 실은 건데요. 연꽃시 하나 물 위에 퐁하며 떨어지다. 동그랗게 몇 겹의 울타리를 치고 뻘 속에 정주하다. 잊혀질 때쯤 붉은 빛 돌게 하는 우심의 연등 하나. 왠지 마음 한눈이 한 유통이 막다. 이렇게 불교적인 어떤 자비다, 불교적인 어떤 그 세계를 노래한 것인데요. 연꽃은 굉장히 딱딱해요. 딱딱해서 그걸 굉장히 물에 불리고 이렇게 기술이 필요합니다. 보통 싹이 잘 안 돼요. 집에서 키울 때. 이게 저는 이제 이게 연꽃이 물에 떨어지면 이렇게 동심원으로 이렇게 물무늬가 생기는 저는 그거를 울타리를 친다고 생각했거든요. 울타리를 쳐서 우리가 이제 잊혀질 때쯤 거기서 연꽃이 피어올리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인내하고 그리고 어떤 갇힌 공간 속에서 뭔가 자성의 눈을 뜨는 그러한 어떤 것을 노래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회적인 어떤 상황 또는 사태 그런 것을 쓴 것이라기보다는 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눈을 뜨는 무엇인가를 개양하는 그러고 싶은 어떤 욕구를 표현한
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지기는 이거는 사실 미박표작인데요. 독립모곤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김동리 선생하고 박무골 선생 그 이름을 따서는 경주수 나오는데 그 가을호에 이제 제 하청호 특집이 나오거든요. 대표작하고 신작하고 그다음에 제시된 평론 거기 이제 가을에 곧 나올 것 같은데 거기 작품을 보내는 건데요. 그래서 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넘어지. 어릴 때 아버지가 큰 자전거를 사주셨다. 다른 아버지처럼 타는 법도 가르쳐주지 않고 뒤를 잡아주지도 않았다. 가끔 동네 빈터에서 혼자 자전거를 타다가 무릎이 까져도 아버지는 그냥 무심했다. 언젠가 시골집에서 아버지께 물었다. 자전거 배울 때 왜 잡아주지 않았느냐고 좀 이렇게 불만스럽게. 아버지는 그때 그 표정으로 무덤덤하게 말했다. 내게 자전거 타는 법이 아니라 수없이 넘어지는 법을 알려주고 싶었어. 아버지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아버지, 나는 늙은 아버지 품에 엎어졌다. 여인 당신의 가슴이 파르르 떨렸다. 아버지가 자전거를 하나 사주고 보통 아버지 뒤에 잡아주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안 잡아주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넘어지면 일어서고 스스로 일어서라. 그래서 아버지의 어떤 깊은 속내 그걸 난 노래하고 싶었어요. 요즘 아버지가 설 자리가 굉장히 좀 없잖아요. 그래서 저 제 작품 중에서 아버지의 등이라는 작품인데 아버지의 땀냄새는 저는 그거 아버지의 소구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대변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그럴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아버지를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 우리 아버지는 잡아주지도 않았고 자전거도 사주지도 않았지만은 문득 그때의 일들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아버지도 그렇지 않겠나. 물론 요즘 아버지는 너무 과잉보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어떤 아버지의 깊은 것을 저는 독자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거든요. 시간에 맞서다 하는 이 작품은 제가 서두에 이제 나는 내가 체험한 것만 글을 쓴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렇게 구속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체험한 것만 쓰겠다 이렇게 구속하지만 그런 방향성은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할아버지가 리어커를 끌고 언덕길을 내려가고 있다. 삶이 더 이상 빠르게 내려가지 못하고 힘겹게 버티며 가고 있다. 리어커에 가득 쌓아올린 제 활용품의 무게가 알 곳 없이 할아버지가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다. 할아버지는 온몸으로 삶을 버티지만 낡은 신발은 끄끄리며 아래로 밀리고 있다. 바람마저 여린 득장으로 불어와 언덕 밑으로 끌어내리고 있다. 삶의 바닥은 가까워지지만 남은 시간에 정면으로 맞서며 한가님을 조절한다. 노인이 약간을 휴지를 가득 싣고 끌어가는 그걸 봤어요. 근데 저는 학창 시절에 고학을 했었어요. 신문 메달도 하고 연단도 끌어봤거든요. 내가 연단을 끌어봤기 때문에 이걸 힘 조절을 알아요. 옛날에는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학비 조절을 하기 위해서 가정교사, 신문 메달 그 다음에 이제 힘쓰는 일들 이런 거를 많이 했었어요. 그 대학가에 여름달을 100장씩 또는 150장씩 싣고 이렇게 뒤에 한 사람 하나 밀고 앞에 끌고 이렇게 가면은 이 힘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저렇게 내리막이 더 위험해요. 오르막보다는. 그래서 이제 이 노인도 아마 그렇지 않겠나. 삶이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남은 여생이 얼마인지는 우리 모두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남은 여생도 시간에 맡기지는 않겠다. 내 의지로 살아가겠다는 거죠. 이게 삶이라는 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 남은 생이 얼마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리고 나는 이제 직장도 없고 특별하게 의욕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시간만 때우는 것이 아니고 내한테 주어진 삶이
그것이 단 1시간이라도 최선을 다하겠다. 그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 시적인 메시지는. 사르트라는 그 프랑스 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을 읽어보면은 그 책을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 인간의 어떤 그 가치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의 총화가 아니고 그래 과거가 아니고 지금부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의 총화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실존이거든요. 현재 내가 존재하고 있는 데에 대한 실존의 중요성. 그러니까 저도 나이가 많습니다만 생이 주어진 때까지는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말했죠. 과거는 저 아득하게 멀리 있고 항상 과거는 정체되어 있고 미래는 주춤주춤 다가오잖아요. 주춤주춤. 그러니까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 멈춰져 있는 과거에 우리가 내 삶을 이탁할 것이냐 아니면 불확실한 주춤주춤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할 것인가.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은 현재가 중요해요. 내가 오늘 현재의 내 삶이 무엇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저는 그것이 실존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골에 아랑내가 있었는데 가난한 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그다음 자식을 낳았으니까 어머니로서 그 역할에 굉장히 충실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재산을 불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서 이제 어느 날 밭두개에 앉아서 고추밭에 풀을 내고 났는데 고추밭에 앉아서 이제 그날의 일과를 마치고 미어 넘어가는 해를 바라고 멍하니 앉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르느냐. 나는 묻고 며느리로서 남편으로서 엄마로서의 내 역할은 충실해야 했는데 내 존재에 대해서 그것이 실존의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실존의 출발입니다. 그전에는 역할에 충실한 것이잖아요. 나에 충실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의 어떤 삶의 소중함. 그 다음에 이제 석중매는 좀 달달한 것인데요. 일종의 뭐 연시하고 비슷한 건데 제가 시골에 조그마한 땅이 하나 있고 거기서 뭐 이렇게 구성이도 가꾸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거기 매화가 하나 있거든요. 저희 밭에 설렘으로 오는 눈은 애틋한 부름의 손짓입니다. 폭한에 맞선 붉은 뺨 차마 덮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하얀 눈꽃으로 꽃가지에 슬쩍 내려 없는 듯 뒤에 서 있겠습니다. 그대는 눈꽃 앞에서 붓기 붉은 모습으로 그냥 아름다우시면 됩니다. 조건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꿀밤 한 대 맞고 싶다 하는 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보통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 꿀밤 한 대 먹이잖아요. 꿀밤 한 대 맞고 싶다. 사람답지 못했을 때 맞는 눈물 나는 꿀밤 한 대. 이제 꿀밤 줄 맑은 영혼은 없다. 엎질러지고 헝클어진 삶에 꿀밤 줄 손이 없다는 것은 참 아득한 일이다. 빈손이 부끄러워 산에 올라 도토리 나무 밑에 앉았다. 딱 누가 꿀밤 한 대 주고 간다. 눈물나게 고마운 가을이다. 우리 기사에 보면 그 도토리 나무가 있잖아요. 상수리 나무. 그 꿀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머리 한 대 때려주니까 이제 사람이 안 때리니까 나무가 날 때려주고 가는 게 정신차리라고. 그런 어떤 우리나라에서 주로 해당되는 그 말을 이제 그 이미지를 차용을 해서 시로 써본 거예요. 그 다음에 불멍 가는 건데요. 이것도 우리 이제 그 시골집에 불을 떼서 구들로 돼 있으니까 난방을 가거든요. 아궁이에 타는 불을 보고 있으면 아무 생각이 없다. 그냥 불 타는 것을 멍하니 본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시체말로 멍 때리는 것이다. 이제야 알겠다. 지난날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일이 있으면 슬그머니 일어나 부엌에서 불을 지피는 것을, 매운 연기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을,
오늘 불타는 나무기 앞에 앉았다. 어머니가 슬그머니의 곁에 앉는다. 여기에 힘들지. 환청인가 탁탁 불꽃 튀는 소리. 나는 어머니가 그 아버지하고 말씀도 하고 나면 슬그머니가 가지고 부엌에 가서 불 때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 불 때면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한번 떼보세요. 그냥 불만 쳐다봐요. 이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장작을 떼고 있어 그 불길이 확 올라가는 거 보면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불멍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건 이제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아마 충분히 이해가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들의 신선한 어떤 삶이 그런 아궁이 앞에 앉으면서 잊을 수도 있고 자기 어머니 당신의 어떤 아픔을 그렇게 사겨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뭐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글을 좀 많이 쓴 편인데 그쪽 주제가 좀 있는 편입니다. 가을 역시 이것도 좀 단단한 뭐 연애 편집이 있어야 그런 건데요. 사람이라는 게 꼭 뭐 따깝고 뭐 사회의 비판적인 것이라든가 또 뭐 부모님의 어떤 고마움 이런 것만 쓸 수는 없잖아요. 시인들이라는 감성은 사실 좀 말랑말랑한 편이거든요. 물론 이제 뭐 김남주라는 시인은 싸우는 사람이라고 뭐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시인의 감성은 좀 말랑말랑한 편. 너희 편지를 받으면 가슴이 미어지네. 글자 하나하나가 아픔이네. 아픔의 일학을 따라가면 그 끝에는 눈물이 있네. 눈물은 모여 몇 다발의 울음을 동이네. 울음의 다발이 서늘하게 가슴이 안기네. 홀로그램 속엔 그림 나무 한 그루 서 있네.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또 사람들은 누구나 좀 센티멘탈해지고 좀 서정적이 되고 뭔가 눈물이 찝 흐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울컥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감성이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가을에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로 이 시를 하나 써놨어요. 그 다음 건 똑같습니다. 가을과 광장. 길을 가다가 광장에서 잠 쉬어가네. 갈 곳 잃은 외로움도 혼자 있네. 떠들던 말들도 의자에 위에서 쉬고 있네. 지나간 사랑이 문득 곁에 앉았다 가네. 가을에 이제 뭐 공원 같은 데 벤치에 앉아 있다가 문득 이 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길이라는 게 이래 가다가 보면 광장에 있으면 거기서 좀 쉬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길이 이어지니까 길이 거기서 이제 쉬어가고. 이제 내가 쉬고 있으니까 외로움도 이제 같이 거기서 의자에 같이 앉아 있고. 이제 혼자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외로움이니까. 그러면 말도 같이 말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잖아. 딱 혼자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도 의자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다 애니미죠. 다 인화하는 거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다 생명이 있다는 게 애니미죠. 그러한 어떤 교육학적인 용어도 되고 또 시에서도 많이 차용을 하는 그런 표현 방법인데, 근데 있으니까 떠나간 사랑이 문득 곁에 앉았다가 내가 그리웠던 사람이 내가 혼자 있으니까 슬쩍 앉았다 가는 어떤 그런 환상 같은 거를 느끼는 거죠. 그것도 뭐 가을날의 어떤 서정적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곧 가을이 오고 이제 오늘 비가 이제 거의 그쳤으면은 이제 단풍이 들고 하면은 그 시의 에센스는 저는 서정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핵심적인 건 시의 에센스 서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게 서정적인 그 시가 오래 가슴에 남아요. 그래서 가을날에는 좋은 서정시를 한 편씩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한번 써보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자기의 정서를 한번 일깨워주는 것도 괜찮아요. 내 사회적인 뭐 여러 가지 그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그냥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이런 그걸 조금 이 가을에는 조금은 내려놓고 인간이 갖고 있는 본래의 어떤 마음, 본래의 마음은 서정적이잖아요. 그 서정을 한번 일깨워서 그 속에 한번 잠겨보는 것도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계절에 좋은 서정시를
시집을 좀 구입을 하셔가지고 공원 벤치 근데 뭐 공원이 아니라도 뭐 얼마나 저 주위 경관이 정말 좋아서 어디든지 앉아서 그 시를 한 편 읽을 수 있는 그런 호사를 한번 누리십시오. 사람은 자기 혼자 있을 때 가장 정직해지고 혼자 있을 때 가장 순수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가장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혼자 있을 때. 그래서 뭐 시인이든 시인이 아니든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외로운 것이 아니고 그만큼 감성이 풍부해지고 세상을 보는 눈도 좀 더 따뜻해질 수도 있고. 우리는 너무 이제 주변에 막 둘러싸여 있으니까 자기 존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집에 가면 뭐 누구나 남편, 누구네 엄마, 누구네 할매, 누구네 어쩌고 이게 너무 막 겹겹이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뭐 여가 친척들이 많잖아요. 아니면 내 직계도 많고. 그러나 무슨 뭐 문제가 툭 터지면 거기 또 고민을 하고 이렇게. 그러지 말고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지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한다는 것도 좀 다르다는 건데요. 이것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홀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혼자 있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홀로 있는 것은 혼자 있다는 생각마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 떠난 저물녘 내 긴 그림자 회색빛 보도 위에 빛바랜 홀령처럼 짙게 들이밀 때면 내 마음 갈 곳 잃어 홀로 허공 속에 떠돌아니 사랑하는 이여 내가 참으로 홀로 있으되 혼자 있다는 생각을 잊어버리듯 참으로 그대를 사랑하며 사랑한다는 생각마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랑시만 모아놓은 시집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수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누구든지 가슴속에 품어있는 어떤 하나의 그게 시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대상일 수도 있어요. 제가 저희들 집에 그 형상석이 하나 있어요. 뭐 이사가 죽어갔는데 그분이 저한테 시를 좀 써가 와서 서로 토론하고 그런 분인데 한 달 전에 선생님 우리 동네로 한번 오겠다 그래서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밥을 먹고 차를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헤어지면서 뭐 이렇게 뭐 묵지가 하나 주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돌멩이인데 아니 그래요 하면서 그냥 그래서 받아왔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 탁자에 딱 올리는 순간 이게 형상석이다 호피석이에요. 호피석 표면이 호랑이 털 같은 그런 무늬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좋은 돌을 이렇게 만져가지고 이렇게 손에 터득 걸리는 데가 없어야 된대요. 그래야 된대요. 근데 딱 얹어놓고 보니까 혜태 경복궁 앞에는 혜태 있잖아요. 혜태 딱이 혜태상이에요. 혜태가 이렇게 앉아있는 그 상이에요. 근데 이쪽으로 살짝 돌아보니까 부엉이에요. 부엉이. 요리 보면 혜태고 요리 보면 부엉이. 그거를 딱 얹어놓으면서 내가 이렇게 심심하면 한 번씩 만져봐요. 만져보는데 그걸 주면서 이제 이게 호피석의 그 기운을 선생님이 받으라고 준다고 하면서 근데 그 자꾸 저걸 줘서 내가 반려돌이라고 그랬어요. 반려돌. 그 돌이 생명이 없는 것들이라도 큰 사랑을 주면 그것이 자기에게 뭔가의 의미 있게 다가온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동물이든 뭐 아니면 무생물이든 어떤 돌멩이든 아니면 뭐 무엇이든지 어떤 형태가 있는 것에 지극한 어떤 마음을 주면은 그것이 가슴에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가지고 위안을 주지 않나. 저 어떤 데를 보면 혜태인데 혜태가 이제 삭된 것을 막아주는 것이잖아요. 그 기능 자체가. 그래서 그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우리 집에 들어오는 삭된 기운을 막아주고 올빼미로 보이는 거는 항상 밝은 눈으로서 이제
뭔가 주변을 살펴보는 그 시인의 눈하고 비슷하잖아요. 시인은 끊임없이 주변에서 시가 있는 자리가 어딘지 자꾸 찾아내는 거잖아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작품을 하나하나 쓸 때마다 정말로 힘들겠습니다. 하나하나 뭐 연과 행 하나 구조 이런 면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 까닭은 뭐냐면은 일단 독자의 손에 넘어간다든가 아니면 내 손을 떠나면 다른 사람이 내 시를 읽을 거 아니에요. 읽으면은 최상의 작품이 좋고 나쁘면은 그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읽는 사람이. 그러나 내가 독자들에게 시를 내놓으실 때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게 독자들한테 예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화 하나라든가 아니면 이런 면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작품을 내보내요. 경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